대신증권 FICC 리서치 공동락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어려운 얘기를 또 어려운 걸 한번 해보려고. 네, 예, 웃으셨는데. 괜히 어려운 얘기 또 아침부터 엄청 헷갈리고 있는데 한 번 더 헷갈리게 해주십시오. 최대한 쉽게. 힘드실 것 네. 같은데.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금리 쪽 당연히 말씀드릴 네. 텐데요. 예. 요즘 그냥 채권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작년에는 연간으로 고생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올해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연초 들어서 저희 채권 애널리스트끼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얼마까지 빠질 것 같아? 이거 미국 금리 아니면 한국 금리? 둘 다요. 둘 다요. 예. 예, 얼마까지 빠질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서로 막 사적으로 전화도 하기도 하고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또 이제 그런 상황들이 꽤 누적되다 보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정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또 금리가 또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니까 시장 참가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장인 네. 것 같다라고 네.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느 정도로 변동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 연초 들어서 네. 계속해서 금리가 많이 빠졌고요. 네. 이제 지지난주 주말 정도의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한 것만 보더라도 미국을 기준으로는 10년물이 30pp 이상 상승을 했고요. 네, 3.4까지 내려갔었죠? 예. 그렇다 해서 30pp 이상 상승을 네. 했었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국면이라는 인식들이 커지다 보니까 덜 뛰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좀 뛰었습니다. 네. 10년물이 역시나 저점 대비해서 20bp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간의 금리 하락했던 거 비교해 보면 또 반대로 그렇게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그 어려운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정적인 질문을 아주 편하게 하시네요. 예. 왜요? 잘하셨습니다. 푹 들어오셨습니다. 예. 일단 금리가 빠질 때는 통화정책 이벤트, 이른바 이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기대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채권 시장이 항상 인상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말 그대로 인상이 끝났습니다라면 인정하면 되는데 항상 한 발 더 나가지 않습니까? 인상이 끝났으니 인하도 할 거야라는 기대감들을 붙여내가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빠진 거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기준금리가 이제 1월달 그 금리 인상을 통해서 3.5가 됐는데 주요 금리들이 어제 약간 올라가면서 그 기준금리를 사용했지만 계속해서 금통위 이후에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정도 수까지 이제 금리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네. 이른바 인하 기대감들을 어느 정도 붙여냈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과정들이 있다가 FOMC에서 특히나 디스인플레이션,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세가 이제 별로 높지 않다, 디스인플레이션 언급을 하고 나니까 시장이 환호를 했던 거죠. 네. 근데 환호가 딱 거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곧바로 그 뒤에 이어졌었던 비농업 부분 일자리 네. 그리고 실업률 하락과 같은 고용지표의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뭔 잘못 본 거 아닌가, 아니면 파월 의장의 멘트를 워딩을 잘못 들은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커졌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미시간 대학 소비자 그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상승을 하면서 그렇지 아직까지는 인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지라는 인식들이 커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금리가 속등을 하는 국면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예, 그렇게 된 거다. 예. 거기에다가 내일 CPI까지도 만약에 예. 지금 좀 우려들을 몇 분에서 하고 있는데 좀 저 높게 기도하고 나온다면 있습니다 지금. 그런다면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더 그렇죠. 금리가 뛰었던 논거들을 더 뒷받침하게 될 거고 하니까 항상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찰랑찰랑 할 때는 별 변동성을 안 보이는데 지금처럼 급등락을 하나 급락을 하는 국면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조그만 이슈는 아니긴 합니다만 일정 이슈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를 한다거나 수치 자체가 생각보다 어떤 항목에서 변화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튈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CPI 특집이라고 할 만큼 네, 오늘 뭐 계속해서 10회 특집입니다. 네, 예. 오늘 뭐 이야기를 예, 다른 얘기보다도 이 얘기가 지금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그렇죠. 네. 예. 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좀 예, 스토리를 예. 이어가 네, 주세요. 예. 우리 지금 시점에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네. 실제로도 금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네. CPI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어떤 걸 좀 봐야 되는 건지. 일단 이럴 때는 항상 네. 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간의 통화 정책이 이슈가 됐고 또 통화 정책이 다시 발목을 잡는 그렇죠.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네. 작년부터 이어졌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크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작년 3월달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0.25였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제로금리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4.5가 됐고 이번 2월달 FOMC를 통해서 4.75가 됐습니다. 약간 꿈 같아요. 이게 좀 굉장히 그렇죠. 짧은 예, 기간에 예, 예. 진짜 거의 제로 수준이었잖아요. 3월에 3.25였나요? 그럼 이제 3월 되면 이번에 또 올리면은 5% 되는 거니까 진짜 거의 뭐 인간들이 500%를 4.75%. 예예. 와 진짜 많이 올리긴 많이 올렸네. 전 예. 대출을 갖고 있어서요. 사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게 내릴 때는 잘 모르겠는데 네. 오를 때 상당히 부담이 커지더라고요. 당연하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크게 한번 보면 이제 통화 정책이 미국 기준으로는 1년이 이제 되는 겁니다. 네. 1년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2021년 8월부터 금리 인상 폭은 미국에 못 미치긴 합니다만 꽤 오랫동안 금리를 올렸죠. 그런 과정들이 누적되다 보면 통화 정책도 기준금리도 올릴 만큼 올렸다는 인식들이 커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 연말 그 올해 초에 채권 금리가 강하게 빠졌다는 이유들은 금리를 올릴 만큼 올렸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강하게 들어갔던 것 같고 네. 그 과정들이 좀 과하게 들어가다 보니 인하기 대강까지 확대 재생산을 해가면서 붙여냈다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딱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뭐 줄을 세우거나 아니면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금리 제로에서 시작해서 5%까지 올렸다. 그러면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올리겠느냐라고 하면 어쨌거나 뭐 금리를 올린다 한두 번 정도 시장의 예상과 좀 편차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마무리된다는 국면들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물가 역시도 보면 일단은 물가가 어떻게 보면 작년 여름 정도가 피크였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오늘 이제 CPI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물가 자체가 추세가 꺾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반대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물가가 생각보다 덜 빠진다 아니면 뛰는 게 여전히 유지된다 이런 관점들인 것 같아서 완전히 물가가 위로 치고 올라간다거나 그런 과정들을 반영해서 통화당국이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메시지보다는 이제 어쨌거나 물가도 정점으로 지났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통화당국의 이벤트도 거의 이제 피크에 다다르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큰 그림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금리가 작년에 엄청나게 큰 고생을 했으니 올해는 상대적으로는 그것보다는 덜 오를 것 같다. 이런 논리로 접근해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뭐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오버랩을 해서 보는 게 쉽지는 않긴 합니다만 뭐 지금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큰 그림 얘기하셨으니까 예. 제가 진짜 단순 무식한 질문이 있는데 1년 동안 지금 뭐 5% 올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25까지 갈 것 같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조금 길게 보면 얘가 다시 또 0으로 갈까요? 예. 그 첫 번째 질문. 예. 0으로 간다면 이 0으로 가는데도 1년밖에 안 걸릴까요? 아. 아니면 오래 걸릴까요? 그거하고 두 번째는 아예 0으로 안 가고 이제 내려가 봐야 뭐 2%까지밖에 안 간다. 뭐 그런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그냥 느긋하게 생각해 보면. 또 그 어려운 걸 질문을 하시네요. 일단 제로금리라고 하는 게 네. 뭐 한국이든 뭐 미국이든 상당수 통화 당국이 그 직면하는 통화 정책의 이제 그 정책 그 집합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엄청 오래 했잖아요. 예. 한 10년 했나요? 그렇죠. 그리고 예. 양적 완화까지 했다고 한다 예. 그러면은 제로금리 상황이 사실 일본은 계속해서 제로금리 상황 예. 내지는 양적 완화 국면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점 되니까 비정상이 정상인지 정상이 비정상인지 그러니까요. 모르는 제가 부분이 그 된 거죠. 말씀 중에 좀 뭐 10년이나 한 거를 예. 그게 비정상이라고 이제 와서 다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에 비정상이라고 한마디도 안 하시던 분들이 그렇죠. 예. 이제 와서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물가 상황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죠. 네. 근데 뭐 통화 당국의 지금 입장을 보면 웬만해서는 금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안 내리고 싶어라는 메시지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물가 목표치에 준하는 수준에 이제 안정되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를 내릴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내려야겠죠. 5% 예, 높은 예. 거 아닙니까? 좀 내려야 됩니다. 예. 내릴 의도는 있으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제로금리라든지 기존에 봤던 그냥 양적 완화 같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까지 가려고 한다 그러면 뭔가 명확한 증거는 필요하겠죠. 경제가 더 침체가 된다거나 그러니까 물가가 낮은 수준으로 회귀를 하고 거기다가 경기 침체라든지 더 강한 충격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뭐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거나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한다거나 그런 전제가 깔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들은 기대해 볼 수 있긴 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올렸던 금리를
내린다. 네. 물가가 안정이 네. 되면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상황들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은행도 장기적인 플랜에선 통화 정책을 계속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그 다음 상황들에 대해서는 컨틴전시 플랜에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매뉴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3년이나 5년 후에 진짜 금리가 2% 가 있는지 빵프로 가 있는지 아, 예. 궁금하긴 하네요. 네. 예. 저도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속도로 다시 제로금리로 간다.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일이 났다는 신호. 그렇죠. 이기 예,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그건 난리 그렇죠. 나는 거죠. 그거는 다시 뭐- 내년 이맘때 다시 빵 프로 죄송합니다. 0%가 되면 1년 동안 다시 5%를 내리는 건데 그렇죠. 예. 그거는 조금 그 시나리오는 조금 없을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서 뭐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다양한 이제 전제들이 들어오긴 네, 들어오겠죠. 예, 예. 예. 네. 다시 그렇네요. 금리 시장 얘기로 좀 돌아가서 네. 중앙은행이나 예. 특히 연준과 금리 시장 간의 어떤 동상이몽이랄까요? 좀 아, 예.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이 흐름들 이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끊임없이 시장과 중앙은행은 서로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극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시장의 힘이 강할 때는 또 시장의 방향성대로 가기도 하고 반대로 시장이 너무 과도하다고 한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이제 일종의 훈계를 하겠죠. 그러면서 반정이 생긴다고 하는데 특히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돌출되는 시점들이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변곡점 내지는 인상 사이클 아니면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된다라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변화가 많이 좀 아, 생기더라고요. 요즘이네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일단은 중앙은행은 금리를 이제 올리는 과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물가를 잡다거나 아니면은 뭐 소비 심리를 좀 둔화시킨다거나 하는 이런 목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채권 시장이 항상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인하를 얘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가서 항상 이제 그 본인들의 기대치를 가격에 반영을 해버리니까 항상 오버한다 이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중앙은행은 마지막에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본인들의 패를 잘 안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우리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고 웬만해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을 더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로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합창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 같고 계속 이제 시장은 끊임없이 그 멘트들을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인하 기대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이 좀 과하고 오버한다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일종의 중앙은행의 멘트라든지 발언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간보기 작업 그런 과정들로 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서로 이제 치고받고 있는 과정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금리 인상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곧 금리를 인하를 했으면 좋겠는데 중앙은행은 본인들이 힘들어서 뭐 작년에 뭐 시장 참가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긴 합니다만 거의 500bp 금리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중앙은행도 엄청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이니까 인상에 대한 효과를 반감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긴장감을 유지하는 정책들을 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토닥토닥하는 과정들, 뭐 좋게 말하면 티키타카긴 합니다만 중앙은행은 웬만해서 본인들의 포지션을 잘 안 알리려고 하는 입장. 채권 시장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는 떼내려고 뽑아내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들 같고요. 어떻게 보면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초에 나타났던 인하 기대감 다들 이제 공감을 하시거나 반론 말씀하신 분들 중에 하나가 인상하는데 갑자기 인하가 왜 나오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과 그 중앙은행들 간의 치열한 눈치 보기 장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었고 그 확률이 시장의 힘이 더 클 거냐 중앙은행의 힘이 더 클 거냐는 부분들은 그 당시에 경제적인 여건과 경제지표 상황들에 따라서 결정된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뭐 저는 크게 봤을 때는 점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된다는 쪽에서는 좀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위 여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예. 뭐라고 얘기하면 저 말이 진짜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말인가? 예. 저게 실제로 예. 그냥 그런 진위 여부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러니까 페드가 얘기하는 점도표, 예. 그다음에 그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는 그 금리의 수준하고 시장하고 많이 벌어졌다가 지금 한 2주 사이에 거의 네. 붙었어요. 많이 붙었습니다. 예. 예. 2년짜리가 50bp가 올라 예, 버렸으니까 그렇죠. 예. 두 번 정도 차이가 완전히 붙어가지고 이제는 예. 조금 사람들이 믿는다 예. 진위 여부를 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오늘 밤에 네. 발표될 물가 지표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고용이에요. 예. 네. 고용. 네.
너무 뜨겁다. 이것도 시장에 한 번 더 실려올 수 있었고요. 예, 엄청나게 화두가 되고 있고 네. 지금도 그렇죠. 어떻게 엄청나게 보십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네, 예. 것 같습니다. 예. 고용, 실업을 네. 비롯해서 네.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일단은 실업률 데이터가 3.4% 기록해서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네. 했고요. 논판 페이롤도 일단 예상치가 20만 건이 채 안 되는 정도 숫자였는데 50만 건 이상 나왔으니까 서프라이즈도 이런 서프라이즈가 사실 없죠. 그렇죠. 없는 부분들인데 지금의 미국의 고용 지표를 구조적으로 한번 뜯어보면 여러 가지 논란 내지는 뭐 지표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이렇게 꼬여있다는 느낌들을 좀 많이 받습니다. 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노동시장에서 그 이탈한 사람들이 일자리에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에 꽤 이제 누적됐던 네. 상황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1월달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도 이제 고용시장에 대한 그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연간 달인 내지는 내년에 출근하겠습니다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인구들이 많이 좀 늘어나면서 지표에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다라고 평가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 얘기인즉슨 두 가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간의 고용시장이 너무 꼬여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워낙 이탈했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과정들이 정리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항상 매번 경제지표는 월간으로 지켜되다 보니까 그 과정들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할 분도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반대로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에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겠다, 고용시장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얻었다고 한다 그러면 고용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표 자체가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 여지가 없습니다만 워낙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지표상으로 꼬여있던 부분들에 대한 그 반론 그리고 되돌립니다. 예. 네. 그리고 업종별로도 워낙 편차를 좀 크게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용지표가 50만 건 이상 일자리 늘어났었는데 서비스업 쪽에 일자리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레저 및 접객 업종이라든지 정부 부분의 서비스업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건수가 30만 건 이상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IT라든지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벌써 고용을 충분히 했다가 수요가 떨어지니까 일자리에서 이제 뭐 감원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가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그 레저 접객 업종이나 서비스 업종들 같은 경우는 고용 자체가 워낙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자리를 찾는 과정들이 도출되다 보니까 이 두 지표가 서로 엇갈리는 거죠. 엇갈리는 과정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는 지금의 워낙 구조적으로 많이 일자리가 줄어들었던 부분에서 개선되는 폭이 커지다 보니 제조업이라든지 IT 쪽에서 일자리가 떨어지는 속도에 비해서 절대적인 숫자가 더 커버리면 수치 자체가 엄청 부풀려질 수도 있는 거죠.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꼬여 있다라고 말씀을 예,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예. 일자리에서 떠난 사람들도 많고 예, 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올 거고 네, 네. 그러면 지금 뭐 일자리는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취업을 할 수 있고 네, 네. 그럼 중요한 건 임금 상승률 예, 예. 이걸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고용 지표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뭔지 항상 좀 많은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어떤 걸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예, 보통 고용 지표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빅 지표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실업률과 논판 페이로라고 얘기하는 비농업 부분 일자리 네. 있고 항상 이제 그 같이 들어오는 지표 중에 하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인 것 같아요. 이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고용 시장에서 그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기업 간의 힘겨루기의 결과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초과 수요가 있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시간당 임금을 더 달라는 요구들을 강하게 그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던졌을 경우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억셉트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고용 지표가 다 좋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 자체가 이전보다는 많이 쿨링 다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이게 여러 개예요. ECI가 이건가요? 노동 비용 지수라는 지표가 그거 있고, 다르죠. 예, 그 네. 지표는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가 되는 이건 거고요. 분기고. 네. 그리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월간 발표되는 월간. 겁니다. 그러니까 ECI는 그냥 노동 지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예, 예. 이게 조금 믿을만하다는 거고. 예, 예.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실업률 난판 페이몰 할 때 같이 나오는 그 숫자 예,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월간으로 발표된 그 예, 지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지표 여건들을 뭐 모든 지표를 다 봐야 된다라는 게 맞는 표현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봐야 되거나 아니면 시장의 상황들이나 고용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들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보야 된다고 하면 실업률이나 논판 배율은 약간 구조적으로 왜곡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왜곡이라는 측면들보다는 좀 미스매치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시간 단위금 상승률을 보는 게 지금은 아. 고용 지표 중에서는 가장 적절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봐가지고 저번에 그 난판 페이롤 그렇게 됐을 때 주식시장은 돌아선 거죠.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채권 시장은 안 돌아섰지만 그래서 저는 이 난판 페이롤 있잖아요. 예, 예. 이거 진짜 리바이스 하기만 해봐 진짜. 요번에도 네. 리바이스 했습니다. 예. 했어요 오늘요? 요번에도 리바이즈 요번 그 1월 달 지표에도 예,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리바이즈 하는데 예. 그게 뭐 51만 7천이 예, 예. 뭐 50만 5천 이렇게 나오면 모르는데. 그렇죠. 다시 해봤더니 20만이었어. 이러면 진짜 짜증나는 거죠. 굉장히 근데 크게.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지표상으로 충분히 예, 있을 수 예, 있고요. 예. 특히나 이번 그러니까 1월 달 지표다 보니까 작년치를 다 업데이트를 네. 해야 되는 과정들이 예. 생기는데 작년에 발표됐던 연간 고용 건수랑 또 이번에 발표된 고용 건수랑 비교를 해보면 연간으로 보더라도 꽤 편차가 큽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마무리로 어떤 말씀 네. 해주실까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예. 일단은 그 어려운 금리이긴 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는 작년 연말 정도, 가을이나 겨울 정도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 금리의 고점은 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근거를 말씀드리게 된다고 하면 어쨌거나 금리를 올리는 과정들은 점점 마무리가 되는 게 임박하고 있다라고 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공동 금리 얘기를 했더니 네. 머리가 좀 아픕니다. 2년, 10년, 뭐 5년, 페드 금리에 뭐 이제 어렵습니다. 금리 오늘 좀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네. 드렸죠. 네, 워낙에 좀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자, 대신증권 FICC 리서치의 공동락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